지금 계속 쇠퇴해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가장 큰 부분이 정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둘이 협업을 잘해서 IT를 이용해서 업을 바꾸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거든요. 근데 이게 집단 지도 체제면 변화하기가 쉽지 않죠. 65% 이상이 기간 시스템 같은 경우에 코볼에서 돌아가요. 코볼을 사용하고 있으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선대인 TV에 오랜만에 좀 모시게 됐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여전히 연 박사님 이렇게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고맙습니다. 예. 다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기사를 하나 보다 보니, 이거 연 네. 박사님한테 좀 의견을 여쭤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연락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확산된 지 2년이 넘어서 그 사이에 이제 사실 뭐 좀 자주 이렇게 뵙지를 못했는데, 아마도 한두 달 안에 뭐 한일 간에 이제 여행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아직은 줌으로 하여튼 일단 좀 먼저 연결을 드렸고요. 오랜만에 줌이지만 저 선대인 TV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히 좀 인사 좀 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네, 염영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적었네요. 다들 건강하시죠? 일본도 6월 달부터 해외여행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정도 되면 여러분들도 일본에 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 엔화가 엄청나게 싸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 오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일본 여행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박사님. 박사님,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오사카부의 뭐 디지털 개혁을 위한 뭐 특별 참여, 한자로 특별 참여라고 돼 있던데, 그런 역할을 맡으셨던데요. 뭐 무슨 역할을 맡으신 겁니까? 정확하게는 오사카부는 네네. 한국으로 얘기하면 직할시나 뭐 특별시 정도 되는 네네. 조직이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오사카부에 전자정부 추진을 위해서 특별 고문 같은 형식의 네. 외부 인재로 영입된 케이스고요. 현재 지금 오사카부는 오사카 독자적으로 혁신된 그 전자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문을 구하겠다고 해서 네. 요청을 받고 4월 1일부터 취임했습니다. 오, 돈 많이 받나요? 뭐 한국도 그렇지만 외부 고문 받는 돈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 것보다는 결과를 남길 수 있고 또 네. 한국의 선진 사례를 전해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저런 네네. 측면에서 보람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일본의 디지털 개혁을 위해서도 하여튼 뭐 좋은 역할 하셔갖고, 예, 어쨌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일본 국민들도 혜택을 보는 게 좋겠죠. 오사카에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면 예. 우리 또 한국 기업들이 일본 진출하기도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아질 것이고,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의 그 교류가 활성화되면 네. 일본이나 한국이나 양쪽 다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겠어요? 네네. 특히 뭐 한국의 IT 기업들, 그 영향 있는 중소제조기업들이 박사님 도움을 받아서 일본에 또 수출도 많이 하고 일본의 디지털화 전진을 위해서도 기여하면 좋긴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 사실은 제가 좀 박사님 의견을 좀 여쭙고자 했던 건 뭐냐면, 한국경제신문에서 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뜨더라고요. 잘 나갔던 일본이 왜 점점점 하고 세계 경쟁서 모두 패했다 탄식,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큰 제목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되게 눈에 좀 띄었던 게 뭐냐면, 교토 기업들 3배 성장할 때 도쿄 기업은 성장 정체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근본 원인을 가스미 카세키 코스트, 이렇게 이제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가스미 카세키는 이제 일본 정부 조직 모여 있는 도쿄 관청가 이야기하는 네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일본 관료 조직, 관료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이제 대관 업무를 하는 비용,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일본 정부 관료들이 너무 많이 이게 기업들한테 간섭하고 개입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도쿄 쪽은 혁신을 못하고 교토는 그 사이에도 혁신을 계속해서 뭐 성장을 했다, 뭐 이런 이제 취지의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같은 일본인데도 지역별로 그렇게 뭐 혁신의 정도, 그리고 산업의 성장 정도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게 느껴졌고,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아? 이런 이제 또 의문이 좀 들어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기사의 내용 전체적인 배경 중에 저도 재밌는 그 시각으로
그 네. 일본을 분석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재밌게 저도 기사를 봤고요. 일견 그 맞는 논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기자분의 의견에 더해서 제가 생각하는 견해를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일단 이분의 견해가 맞는 거예요. 하나의 견해로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제 얘기하고도 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잠깐 들어보시면, 첫 번째,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보면 한 개의 나라로 보이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나라가 길고 크잖아요. 홋카이도에서 네. 오키나와까지 3,500km 정도 되니까 대한민국의 7배 정도 길어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일본은 편의상 네. 중일본, 서일본 이렇게 나눠서 자기들끼리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이 동일본 쪽하고 서일본 쪽으로 나눠서 봤을 때 네. 대충 동일본의 경계가 어디냐면 음. 후지산이 있는 시즈오카현, 네. 네.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을 동일본이라고 부르고요. 네. 네. 남쪽을 서일본이라고 일본 사람들은 불러요. 중일본 혹은 서일본이라고 부르는데 두 군데가 제가 보기에는 진짜 국민성이 달라요. 일본 사람 스스로도 네. 나라가 다르다라는 식의 표현을 해요. 일본 네. 사람들의 국민성과 서일본 사람들의 국민성이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첫 번째, 네. 어떻게 다르냐? 동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일본 사람들 같아요. 사람들이 음. 되게 조용하고, 그다음에 이 스케일이 작고 네. 꼼꼼하고, 서일본 사람들은 첫 번째 네. 행동이 크고 네. 다이나믹하고 목소리가 크고, 네. 그런 것들을 보면 확실하게 다르거든요. 네. 서일본 사람들은 네.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네. 여러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게 많습니다. 첫 번째로 네. 기질이, 네. 일단 목소리도 크고 자기 네. 주장이 확실하고, 네. 일본 사람들은 왜 그 다테마에 혼내 이러잖아요. 네. 네. 오사카 이쪽 관서 사람들은 다테마의 혼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거의 일본 사람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군요, 그러면. 아닙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진짜로 일본이 두 개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쉬운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100V 전기를 쓰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220V를 쓰고. 네. 그런데 그 동일본은 주파수가 100V에 50Hz고요. 서일본은 100V에 60Hz를 씁니다. 어, 우리나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60Hz 하나잖아요. 네. 어떻게 한 나라에 60Hz, 50Hz를 같이 쓰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동일본 쪽은 최초의 전력 설비를 들여올 때 유럽에서 독일에서 들여왔답니다. 그래요? 그리고 관서 지방은 미국에서 들여왔대요. 그래서 어, 미국 표준인 60Hz가 자리 잡았던 것이고, 네. 동일본은 독일 표준인 50Hz가 자리 잡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 대한민국은 미국 표준을 받아들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60Hz인 거예요. 그러면 같은 나라인데 50Hz, 60Hz를 통합을 못하냐라고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진짜 정도로 이해가 안 되네요. 일반적으로 그게 뭐 예전에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렀을 텐데. 네. 우리가 한일 감정처럼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서로 나뉘어서 갈등하듯이 네. 동일본 사람들과 서일본 사람들은 사실 자기들끼리 갈등을 합니다. 그래요? 서일본 네. 사람들 시끄럽다고 하고 동일본 사람들이, 네. 그다음에 서일본 사람들은 동경 사람들한테 내숭이라고 한다든지, 서로 아,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질이 디지털에 맞는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다이나믹하고 다혈질이고 혁신적이고 뭐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 관서지방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네. 동경하고 다르지 않겠는가라는 게 첫 번째 제 생각이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오른쪽에 쓰고 왼쪽으로 사람들이 통행을 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오사카는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동경은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오사카가 간서지방의 이제 대표 도시고, 동경이 이제 지금 동일본 쪽의 이제 대표 도시라고 지금 말씀을 그렇죠. 들으셨죠. 아까 네. 말씀하신 기사에 있는 교토는 네. 서일본입니다. 오사카에서 네네. 가까우니까. 다르다는 것과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사에 보면 교토 기업은 혁신적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 혁신이라는 게 보통 보면 되게 리스크가 따르잖아요. 리더십도 따르고 네. 여러 가지. 그래서 의사결정에 상당히 주의를 기해야 되기도 하잖아요. 혁명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지금 시기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이 엄청 중요하고 혁신이 무척 중요하잖아요. 근데 혁신을 하게 되면 리스크가 따라요.
네. 그러면 누가 그 뛰어난 리더가 있든지 아니면 독재자가 있어서 그게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있어서 방향을 잡아주면 따라가면서 변해가잖아요. 관서지방 사람들은 그게 되는 스타일이 많고 그다음에 특히 서일본 지방의 대표적인 기업가들을 들자면 네. 한국에서도 알고 있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씨는 네. 큐슈지 않습니까? 서쪽이죠. 네. 그다음에 유니클로의 야나기사와 회장도 또 이쪽이고 그다음에 일본 전산의 그 사장님도 이쪽이잖아요. 경영자들이 대부분이 관서지방에 몰려 있고 동경 쪽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셀러리맨 사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월급 사장님들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의사결정을 잘 못합니다. 뭐 그냥 대표적인 기업을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NTT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NTT, 우리 KT 같은 뭐 거네요. 대표적인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들이 다 월급 사장님이시라는 거죠. 이 일본 땅에서는 그 오너가 아닌 경우에 대표이사는 보통 이사들하고 거의 비슷한 리더십을 가져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래도 월급 사장이라도 대표이사가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면 부사장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네네. 일본은 안 따라가요. 네. 저도 동경에서 회사를 하지만 네. 상당히 한국하고 다르구나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든 구조라는 거죠. 두 가지가 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사실은 한국의 이제 재벌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사람인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오너라는 표현을 잘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상장된 이제 주식 회사는 그 대주주일지언정 그 사람이 뭐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제 오너는 아니기 때문에 그 한국 언론이 저는 오너라고 표현하는 건 별로 저는 쓱 좋아하지 않는데 하여튼 이제 박사님 말씀은 충분히 그 회사의 경영자가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 없느냐 뭐 그걸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한국의 네. 그 재벌들은 진짜 극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회사를 그 좌우하고 그다음에 네네. 뭐 온갖 평가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많이 해서 네. 재산을 축적하잖아요. 근데 네네. 일본은 그렇게 못합니다. 아, 일본은 실질적으로 그 재벌의 일본의 어떤 기업의 오너라고 하면 충분히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그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책임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거고요. 하다못해 도요타의 사장도 아들이라고 해서 사장이 된 게 아니잖아요. 지분이 있어도 무조건 아들이면 사장 되는 나라는 아니니까 네네. 대한민국의 어떤 그 오너십을 가지고 세계 표준을 생각하면 큰일 날 일이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법적인 테두리, 네네. 상식적인 선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그런 오너십,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기업들이 저는 유니클로나 그다음에 일본산전이나 소프트뱅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전혀 그런 임자도 없는 대한민국의 재벌 오너만큼도 지분이 없는 그냥 셀러리맨 사장들이 회장이고 이런 회사들 네. 경우에는 사실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힘든 게 일본의 어떤 경영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지금 네네. 에서는 리스크를 중시하기보다는 변화가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집단 지도 체제면 변화하기가 쉽지 않죠. 일본의 그러니까 이제 동일본 쪽의 그런 뭐라 기질이라 그럴까? 기질에 대해서 기업의 어떤 지배 구조 자체가 너무 박사님이 전에 말씀하셨지만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굉장히 직접 책임을 지는 걸 미루고 한참 회의만 열심히 돌리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데다가 이제 월급쟁이 사장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뭐 이렇게 추진을 하거나 이런 게 잘 없는 행태가 또 이제 혁신하지 못하는, 뭐 일종의 불임 경제라고 할까요? 그런 경제 구조를 만든 측면이 상당히 좀 있다는 설명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는 이제 이 기사를 보니까 일본이 그나마 제조업 쪽은 조금 나은데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면 뭐 GDP가 30%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그 관동 간소를 떠나서 그 전반적인 일본 기업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계속 쇠퇴해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가장 큰 부분이 정보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래요. 대한민국과 일본의 차이를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예를 들어서 삼성이면 삼성 SDS, LG면 LG CNS 모든 재벌 그룹의 정보 시스템 회사가 별도로 있고요. 그 회사들이 자기 그룹의 모든 그 분야의 전산 시스템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독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각 기업의 전산 부분에 있는
조직이 제가 보기에는 나름 상당히 막강합니다. 네네. 일본에 비해서.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일본의 경우에는 하다못해 일본의 네. 모든 그 재벌들 있잖아요. 그 자기들 IT 자회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네. IT 자회사가 모기업을 위해서 활약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보면. 네네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재벌 기업들이 세운 일본의 경우에 모든 기업의 전산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작고 약합니다.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일본의 IT 기술자들은 전부 IT 회사에 가 있고요. 한국의 IT 기술자들은 IT 기업과 각의 기업들에 있죠. 안 그래도 그래서 기사에도 보니까 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네네.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이 네. 현업을 잘 알고 네. 그다음에 IT를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둘이 협업을 잘해서 IT를 이용해서 업을 바꾸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거든요.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병원의 전산실에는 인원이 거의 없어요. 대형 병원이라도 뭐 네. 10명 미만이래요. 네. 근데 제가 직접 비교를 해보니까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도 한 1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 현대 아산병원도 거의 150명 넘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네. 식으로 한국은 병원이면 병원, 정부면 정부, 각각의 정보 시스템 전문가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아요. IT 업체에 발주를 하더라도 네. IT 업체와 대등하게 의견 교환을 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일본 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음. 각 기업들은 전산 조직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아, 일본의 SI 업체에 모든 것을 맡기거든요. 그렇는데 여기에 맹점이 있는 것이 SI 기업의 레벨이 상당히 낮다라는 거죠. 한국에 비해서 SI 기업의 레벨이 상당히 낮고요. 생산성도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일본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네. 딱 하나만 얘기를 하면 그 우리 예전부터 쓰던 그 언어 중에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네. 뭐 어셈블러도 있고 뭐 비주얼 베이직도 있고 코볼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네네. 대한민국에서 지금 코볼이라는 언어는 거의 화석화된 언어일 거예요. 일본에는 민간 기업이 됐든 관공서가 됐든 65% 이상이 기간 시스템 같은 경우에 코볼에서 돌아가요. 그 코볼을 만들고 유지한 회사들이 누구냐면 SI 회사잖아요. 우리 코볼 말고 새로운 언어가 나왔으니까 이걸 합시다라고 고객한테 얘기해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본인들이 그거 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래요? 그 고객들은 IT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네네. 그래도 본인들이 보기에 후지츠 히다치 애니시면 세계적인 기업으로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회사에 부탁하면 그 회사 제안이 최고인 걸로 아는 거잖아요.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세계는 모든 산업에 디지털이 결합해야 되는데 네네. 결합해줄 그 디지털 인재가 없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아,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네. 일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 설명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그 IT 기술이라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사실 기반 기술 같은 건데, 네네. 이게 지금 일본의 IT 기술, 특히 시스템 통합 관련한 그 기술이 너무 낮은 거군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한국경제 기사에도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네요, 보니까. 뭐냐면, 부족한 IT 인재의 편중은 가뜩이나 후진적인 일본의 디지털 개혁을 더욱 늦추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일본 정보 처리 추진 기구의 IT 인재 백서 2020년에 따르면 125만 명인 일본 IT 인재의 77%가 후지츠, NEC 등 IT 기업에 소속돼 있다. 미국의 IT 인재는 일본의 4배인데 60% 이상이 일반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사님 설명대로 그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IT 인재들이 뭐 각 일반 회사에도 골고루 이렇게 있고 IT 인프라 수준을 이렇게 높여주는데 일본은 그게 다 그냥 대부분의 IT 인력들이 이른바 이제 그냥 별도의 IT 회사에만 있고 그 IT 서비스 회사도 근데 인력의 질 또는 기술의 수준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이런 거군요. 일단 일본의 IT업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네네. 일과 소프트웨어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프로젝트 매니징하는 기술과 두 가지일 거 아니겠어요? 네네. 건축에서 보면 설계하고 그죠? 조감도 그리고 설계하는 데까지의 건축이 있고 그 밑에 시공의 건축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 상부 공정이 어마어마하게 약한 거죠. 이게 하부 공정만 남았어요. 개발하는 것만. 네. 그런데
개발하는 것만 하다 보니 인건비가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개발하는 일조차도 중국이나 미얀마나 베트남이나 저렴한 인건비의 나라로 외주를 줌으로써 그 비용을 네. 커버하는 거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본업을 이해를 하고, 이 업이라는 게 어떤 비즈니스인지 비즈니스를 이해를 하고 그 비즈니스의 최신 IT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기존에 택시업이 있으면 그 택시업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 택시 업무의 전산화를 하는 게 아니라 택시업이라는 게 고객을 나르는 거니까 우버 택시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우버 네. 택시도 택시업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택시도 택시업인데 네. 부가가치가 있는 것은 전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우버 택시 같은 걸 만들 생각을 못 하고 어떻게 하면 택시를 갈고 닦아서 50만 킬로 달리던 택시를 100만 킬로를 달리게 만들 것이며,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택시를 싸게 만들 것이냐. 그렇게 하려면 인건비가 싼 나라에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서 인건비를 내릴 것이냐,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네. 이게 소프트웨어 업에서는 어떤 의미로서는 코딩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획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장점은 제가 보기에 진짜로 기획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하부 공정을 진짜 외국에 줘도 우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보다 더 상부 공정이 뛰어난 거는 유럽이겠죠. 미국이나. 우리는 그 중간에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모든 기업, 공조직, 사조직 할 거 없이 합쳐서 65%가 코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아, 그거 쇼킹하네요. 이거 가장 큰 문제인 것이고, 네. 그다음에 코보를 사용하고 있으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그 코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일본 IT 업체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태국에다가 컴퓨터 학교를 세워갖고 그 사람들한테 코보를 가르쳐요. 그래서 거기다 일을 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결론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의 그런 IT 기술을 잘 접목해서 하면 또 한국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렇죠. 제가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것은 지금 그 일본이라는 시장은, 그죠? 우리나라하고 아주 유사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회 전 분야에 있어서 혁신을 하면서 갈고 닦은 노하우와 경험한 노하우와 기술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일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 경험을 가진 IT 업체들이 일본 진출을 해서 일본을 또 혁신을 시켜주면 일본도 좋고 우리나라 수출돼도 좋은 거잖아요. 네네. 원래 이런 게 또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 관계가 악화돼 있다 보니까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배워야 되는데 배우고 싶지 않은 거죠. 한국 기업들이 들어와도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네. 서로 간에 상당히 아까운 일이에요. 순망치한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또 일본이라는 나라를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네. 세계 제2의 제2, 제3의 그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서로 간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디지털 조선통신사 다음 마지막 마무리 멘트였습니다.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 내용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또 다음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 박사님 모시고 새로운 에피소드 하나 더 찍을 테니까요. 채널 고정. 다른 데 채널 돌리지 마시고 다음 에피소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번 이슈는 여기에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